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거에 못 나갈 위기에 놓였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로써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은 한층 커지게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4월에 선고가 있을 거란 관측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 대표 선고 내용부터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들은 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시간 반가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이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 대표의 오늘 2심 선고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무죄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법원 근처에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법원을 출석하면서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선고 뒤에는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이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규정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로 뒤집었는데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는지 쟁점별로 조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1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숨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이 거론됐고 이 대표는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서울고법은 모른다는 발언은 인식의 차원이고 행위에 대한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른다는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되는 교유행위, 사회적 교류와 관련된 발언이 아니란 겁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서울고법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나온 답변으로 핵심은 결국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의미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은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선고가 나자 국민의힘은 즉각 재판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대로라면 모든 선거에서 어떠한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로 본 데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특히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공처장과 같이 찍힌 사진을 놓고 일행 중 일부를 떼서 보여줬다며 조작이라고 한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걸 두고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의원 시절 이 사진을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오늘 재판부가 국토부 압박 발언을 허위가 아니라고 본 점도 반박했습니다. 백성 개발에 관해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70여 원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그것마저도 부인하고.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이번 판결대로라면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선거에서의 중대한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유무죄 자체가 엇갈린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또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선고 내용을 보니까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굉장히 세분화했던데 어떤 게 바뀐 겁니까? 가장 먼저 바뀐 게 공소장 변경입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세분화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 관련이나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잘게 쪼개서 공소장을 다시 썼습니다. 2심은 이 발언 하나하나를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주요 발언이 무죄이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각각의 발언도 무죄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부터 짚어보죠. 큰 틀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그리고 호주 출장에서 골프를 친 적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1심은 방송 프로그램 4곳의 발언을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는 점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교유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골프를 안 쳤다라는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2심은 어떻게 판단이 달라진 겁니까? 2심은 각 방송의 발언들을 잘게 쪼갰습니다. 모두 10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와 도지사 때 알았다. 이 부분은 2개로 나눴고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인터뷰도 이 문장에 따라서 다시 쪼갰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는 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각각의 발언도 차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골프 발언 역시 김 전 처장을 몰랐냐라는 각 방송사 사회자의 그 질문에 따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호주 출장 단체 사진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부분을 확대해 공개했습니다. 네.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2심 재판부는 원본에서 잘라낸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한 부분도 잘게 쪼개서 판단을 한 겁니까? 먼저 1심 판단부터 보겠습니다. 1심은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로 발언을 나눠서 판단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 때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으로 나눈 겁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2심은 어떻게 본 겁니까? 2심은 여기에서 더 잘게 쪼개서 모두 7개의 발언으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이 발언 중 하나인 이 국토부 요청에 따라서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 직무유기는 이재명 대표가 느낀 압박에 과장된 표현 그리고 협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의견 표명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허위사실 공표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백현동 용도 변경의 브로커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받은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의 개입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아니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상고를 하면 이 사건도 대법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어떤 게 대법에서 쟁점이 될까요? 예, 일단 검찰은 1심회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넘는 심리를 거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장기간 심리를 하지도 않고 네. 이재명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법원이 이를 해석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으로 가면 2심 재판부처럼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게 쪼개서 판단하는 방식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의견 표명인지 사실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단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파기환송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네. 이 선거법은 1심에선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2심 뒤엔 평균 70여일이 걸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대법원이 언제 판단을 하느냐도 관심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재판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재판인데도 윤 대통령 지지층은 사법부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고 윤 대통령은 탄핵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 이 대표 재판은 형사재판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완전히 별개의 재판입니다. 이 대표 재판은 지난 2022년 검찰의 기소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개시됐습니다. 두 재판은 서로 관련된 사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극우 진영에선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연결지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에 장악된 사법부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판이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준 것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안심할 수 없다며 헌재를 더 압박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으로 다시 모여야 된다 이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복귀하기 위해서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극우 진영의 비논리적인 헌재 압박은 더 거세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까지 번졌고 무엇보다 희생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산불 사태로 고령의 주민들, 불을 끌어 나섰던 진화대원, 헬기 조종사까지 24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산불 진행 상황부터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돌풍은 소리마저 무섭습니다. 바람과 불이 만나니 공포로 바뀝니다. 불이 막 너무 많이 들어 해갖고 밀지가 않아요. 그러다 이거 무서워. 탈출 행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곧 길이 막힙니다. 네. 남한도까지 불 다 갔어 지금. 지나왔는데 금방 지나. 안 돼. 20분 정도 자리 비운 사이 말 같던 산은 벌겋게 변했습니다. 아까 있던 곳이야? 아 여기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는 뭐야. 밖에서 누가 밀고 있는 것 같아, 바람이. 막 날아다니면서 불이 붙어 보이겠네. 그러곤 불과 몇 시간 만에 동해안과 맞닿은 영덕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의성에서 영덕까지 거리는 70여 킬로에 달합니다.
대피령이 떨어졌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하다가 화마를 만난 19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 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지면서 이번 산불로 경북과 경남에서 모두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그럼 먼저 경북 지역 산불이 시작된 곳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이 강한 바람에 다시 살아나 곳곳으로 번지는 탓에 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은진 기자, 뒤편에 산자락을 따라서 불길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군요. 네, 이곳은 맨 처음 불이 시작됐던 경북 의성입니다. 제 뒤로 산등성이를 따라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불 아침에 이미 소방관들이 다 껐던 불인데요. 낮이 되자 물이 마르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숨어있던 잔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산불은 이런 식으로 어젯밤 초속 25m의 강풍을 타고 동쪽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곳 의성을 넘어서 안동과 청송 또 영덕까지 번지면서 주택과 공장 등 250여 곳을 전소시켰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2만 3천여 명도 대피 명령에 따라 몸을 숨겼습니다. 네, 하룻밤 사이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네,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현재까지 20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경남 산천에서 숨진 진화대원 등 4명을 비롯해 여태까지 모두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중엔 특히 60세 이상 노인이 많았습니다. 대피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피하는 과정에서 불길에 휩싸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 영양의 한 마을 배수로에선 주민 3명이 동시에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마을 이장 부부가 불에 고립된 처남댁을 구하러 가다 3명 모두 변을 당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덕에서는 요양원에서 대피하던 노인들을 비롯해 8명이 숨지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불은 언제쯤 잡힐 걸로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산불은 오늘이 최대 고비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의성의 진화율은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68%였는데요. 워낙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산림당국은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정확히 어딜 꺼야 하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산불 영향 구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녁엔 최대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예고가 돼 있고 경북 전역에 건조특보까지 발효돼 있어서 진화 작업이 순탄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의성에선 불길을 잡기 위해 출동했던 진화 헬기가 추락하면서 70대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추락한 헬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주변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곳곳에 헬기 파편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건 오늘 낮 12시 50분쯤 산불 진화를 위해 이륙했다 전신주선에 걸려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73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30년 된 임차 헬기였습니다. 연기가 진해갖고 색깔까지는 구분이 안 되는데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한번 나고 빙 돌면서 선회해 보더라고요. 사고 현장 100m 인근에는 민가도 있어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눈앞을 싹 지나갔거든요. 저는 저 인대 떨어진 줄 알고 저 도당이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산림청은 사고 직후 모든 진화 헬기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2시간 만에 재개했습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가 멈추면서 진화율이 다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엿새 동안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진화 헬기가 잠시도 멈출 틈이 없는 겁니다. 특히 베테랑으로 꼽히는 진화 헬기 기장들의 근무 시간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상 헬기 기장은 사고 방지를 위해 일주일 연속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선 예외지만 지금 산불 상황에서 기장들이 과연 언제 쉴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숨진 박 씨도 4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과 장비 모두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의 평화로웠던 마을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산불이 턱 밑까지 왔었던 하회마을은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경북 안동의 한 마을. 입구부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잿더미가 된 집들 사이로 꺼지지 않는 불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잔해 곳곳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불에 휩싸였던 집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살던 터전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불이 양쪽에서 불이 막 벌겋게 올라오니까는요. 평생을 땅만 일구시고 이 자리에서 그러셨는데. 불길은 소박한 세간살이를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생계가 달린 비닐하우스와 축사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화재 당시 처참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주택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골목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른 마을도 찾아가 봤습니다. 봄과 함께 깨끗이 정비해놓은 농기구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철제 뼈대만 남았습니다. 금년도 금방 써야 되는데 불에 타보고 방간도 타보고 어떻게 하면 될지 막막하다고요. 막무가내로 쳐들어온 불에 자기 몸 피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아무도 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버려두고 사람만 철수시키니까. 주민과 대화하는 사이에도 긴급 재난 문자는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하지만 혹시 남은 건 지킬 수 있을까 떠나지 못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물 뿌린다고 막 밤 3시까지 물 뿌리고 집이 있었어요. 혹시 또 불이 어이될동 싶어가지고. 이미 집이 불타 갈 곳이 없어졌지만 아직 그곳의 화만은 무섭게 살아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산불은 동해안 영덕까지 번졌습니다. 밤새 동해안 도로에선 피난 행렬이 이어지며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됐고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영덕 주민들은 꽉 막힌 도로 대신에 배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총소리로 들릴 만큼 바람은 사나웠습니다. 강풍이 불러일으킨 시뻘건 불기둥이 7번 국도가 지나는 산자락을 터널처럼 에워쌌습니다. 7번 국도는 부산에서 강원 고성을 잇는 동해안 일주도로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영덕 등으로 옮겨 붙으며 주민들이 이 도로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자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아이고야, 우리 집은 계속 올라오네. 뭐 찬다. 경북 영덕 일대가 밤새 이어진 정전과 통신 두절 사태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 폰이 되나 먹통될 것 같은데. 네, 안 돼요. 경정 삼리와 성리 등 어촌 3개항 주민 104명은 완전히 고립돼 방파제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뭐 외국에 왜 불 크게 났을 때 바다에 막 뛰어들어가서 죽었다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나더라니까요, 순간적으로. 갈 곳이 없잖아요. 다행히 해경 경비 함정과 낚시 어선이 구조에 나섰고 전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피난 행렬이 지나간 7번 국도는 여전히 처참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 7번 국도 곳곳에선 이렇게 산불이 옮겨붙어 뼈대만 남겨놓고 타버린 차량들을 그대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피난 과정에서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이들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영덕읍 매정리에선 요양시설 환자들을 태우고 대피하던 차량이 열기 속에 폭발해 환자 3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영덕에서만 하루 새 8명이 사망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하던 도로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북에 이어서 이번엔 경남 지역 산불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청에서 하동으로 번진 불은 지리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를 넘어선 상황인데 산림 당국이 필사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산 곳곳에서 휘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리산과 인접한 경남 산청 구곡산 정상 지점입니다. 구곡산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는 8.5km. 불길은 능선을 넘어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불의 길이는 300m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피해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의 마을에서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주민께서는 마을 사단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소방대가 지붕마다 물을 뿌렸습니다. 제 바로 뒤로 연기가 피오르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바로 코앞까지 덮친 화마를 막기 위해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인접한 산 중턱에서는 사투가 벌어집니다. 바위 틈으로 경사지로 물을 뿌리며 산불 진화 대원의 진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불을 끄고 뒤돌아서면 낙엽층 아래서 다시 불이 붙는 데다 지형도 가팔라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낙석도 있고 그래서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끄고 와도 또 바람 불면 또 꺼져버리고 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면적만 서울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바람마저 지리산 방향으로 불고 있어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에 더불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산에 다 타면 뭐가 먹고 살겠습니까? 진짜 탑니다, 타. 산림당국은 중단됐던 헬기 진화를 다시 시작하고 지상에서도 지리산 국립공원 직원 등을 동원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지역별 피해 상황 살펴봤는데 어느 때보다도 하늘이 야속한 상황입니다.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산불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희령 기자, 주말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시면요. 전국적으로 산불이 60건 이상 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해가 큰 곳,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인데요. 지금은 안동, 영덕으로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빨리 많은 비가 와서 이 불들을 그쳐줘야 되는데 예보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보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건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내일 경남 서부 내륙을 제외한 경남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 지역은 5mm 미만이 내린다고 합니다. 경북 지역은 5mm 미만? 맞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 경북 의성 그리고 경남 산청은 모두 비가 5mm 안 되게 내릴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는 이 산불을 끄기엔 굉장히 역부족인 양 아닙니까? 맞습니다. 강수량이 5mm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 살펴보시면 이 아래 하루 정도만 이 산불 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에서 10mm 정도일 때는 이틀, 그리고 10mm 이상일 때는 그리고 3일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번지는 걸 막는 것 정도일 뿐이라서 완전히 진화되려면 더 비가 많이 내려야 하는데요. 내일 이후로는 4월 5일 16일까지는 예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이 야속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인공강우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건 가능한 겁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공강우라고 하면 보통 특정 장소에 비를 바로 많이 쏟아주는 개념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도식도를 보시면 일단 구름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인공강우가 구름 씨앗을 뿌려서 비를 내리도록 돕는 그런 기술인데요. 일단 비가 내리려면 구름대가 형성돼 있는 곳에 항공기가 구름 씨앗을 뿌려주고 수증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서 비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죠. 수증기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이 기술이 지금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강우도 날씨가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날씨조차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인공강우도? 맞습니다. 대기가 네. 너무 건조해서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이게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경북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큰데 다른 곳으로 또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바람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남서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바람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북서쪽에서 남동풍으로 내려오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위쪽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은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게 불기둥 때문에 상승기류를 타고 불똥이 바람을 타고 더 먼 곳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불이 붙은 솔방울, 잔가지 같은 것들도 1에서 2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불이 여기저기서 이어져서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영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불똥이 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큰 불로 커지면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산불이 위쪽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강풍이 많이 불고 있는 만큼 산불이 어디로 또 얼마나 번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령 기자였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요. 이번 파주 산불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새까맣게 다 탔습니다. 여기가 주민들이 일구고 있던 밭이었는데요. 키우던 작물도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서 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된 불, 바람을 타고 뒤쪽으로 번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풀도 새까맣게 탔습니다. 이 산을 태우고 그 뒤에 있는 뒷산으로까지 한때 불이 번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제 뒤쪽을 보시면요. 산불 진화대가 남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잔불을 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제 머리 위로 헬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면요. 저쪽에는 컨테이너가 한 동 있습니다. 주민들이 잠깐씩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고요. 약간 더 떨어진 곳에는 작은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작업장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산불 신고가 접수가 된 게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곧바로 소방이 헬기 등 27대 장비를 동원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고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 불이 발생한 원인은 뭡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전동 그라인더에서 튄 불씨가 이렇게 큰 산불로 번졌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주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쇠파이프, 이 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경북 의성에서도 예초기에서 튄 작은 불티가 이렇게 큰 산불로 번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 작은 불씨가 1000평 가까이를 태우고서야 이제야 겨우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날씨 굉장히 건조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게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꺼진 불씨가 다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잔불 잡는 작업도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놀란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으로 나와보거나 혹은 CCTV를 통해서 진화 작업을 계속 지켜보면서 여차하면 대피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국 어디에서든지 산불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작은 불씨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 산불 현장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선고일이 공지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죠. 자, 여도현 기자. 오늘도 선고일 지정이 없으면 이번 주 선고는 틀린 겁니까? 네, 이번 주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 선고기일을 공지해야 되는데 오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 의견을 내놓는 평결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결이 이뤄지고 의견이 종합되면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또 헌재 내부적으로도 선고를 위해서 여러 준비 절차들이 있는데 이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았던 4월 선고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평결도 못 갔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평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쟁점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고 또 수사기록 채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니면 재판관들의 이제 전원 일치 결정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선고 시기에 대한 예측이 다 빗나가고 또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뒤로 결정이 밀리면서 헌재 내부 이견이 생각보다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재 상황을 헌재가 빨리 해소해야 된다라는 여론의 압박이 있는데도 지금 평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던 평의도 지금 1시간 밀려서 오늘부터는 오후 3시부터 진행했습니다. 짧게는 1시간, 평의가 길어도 2~3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지금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재판관들이 야근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평의를 진행해서 종결일로부터 11일 만에 결론 낸 것과는 또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4월 18일에 재판관이 2명이나 퇴임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그 전까지 결정을 못 내리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마 후보자 임명이 된다면 7인이 되긴 하지만 사실 한대행이 언제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노선은 4월 중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빨리 선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지지층은 결집시키되 헌재는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직접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 자제하면서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와는 전화통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가 길어지자 여권에서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지층만을 향해 위로와 격려를 담은 메시지는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단식을 벌이는 지지자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숭고한 뜻에 감사하다,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지자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상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난주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단식 농성 중인 지지자들에게 탄핵 심판 결과가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분신에 숨진 지지자 빈소에 대통령실 참모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빨리 진화하길 바란다고 하는 등 비정치 현안엔 입장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 결속에 나섰던 것과 달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또 헌법재판관 집 주소를 찾아냈다며 몰려가서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홀로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환영한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미 갔어요. 갔어요? 네. 벌써? 와, 몇 분에 갔어요? 7시 반에 갔어요. 7시 반이요? 네. 서울의 한 빌라 앞에 도착해 피켓을 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피켓에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 오전 일찍부터 피켓 시위를 벌인 이곳.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집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이종숙의 정계선 정신 차려. 지난 24일 정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에 홀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이른바 좌표 찍기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 주소가 유출됐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집 앞 골목에 정 재판관을 비난하는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경찰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이런 집 앞 시위는 벌써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두렵고 불편합니다. 애들이 좀 놀래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지랄해야지 애들은. 불편하죠. 시끄러우니까. 태극기 어깨 둘러매도 하는 사람이 한 번씩 오던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집 앞 시위대의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모든 책임을 전부 인정한다고 한 반면 박안수 총장은 명령을 안 따랐으면 내가 체포됐을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자신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고 한 지시 주장 변화 없으신가요?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했다고 했는데 전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곽 전 사령관 측은 국헌 문란 목적, 특전사 예하 병력들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나온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공소사실에 명시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박 총장 공소장엔 계엄사령부 구성, 포고령 발령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일에도 TV를 통해 제한된 정보만을 접해 위법성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체포됐을 것이라며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령관의 주장이 달라 다음 기일부터는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앞서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은 김 여사와 원희룡 전 장관 등의 연관성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생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도 했는데 자세한 소식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에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3부 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일부 관계자들의 김건희도 포함됩니까? 아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원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 다소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라든가 원희룡 장관, 이종호 씨 등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계좌라든가 내지는 관련자들과 관련 연관성 분석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난주 답변 당시엔 의혹을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을 뿐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2023년 5월 중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메시지 바로 이틀 뒤 방한한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여사가 김 여사와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3부 토건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3부 토건 주가는 수직 상승했는데 금감원은 당시 3부 토건 대주주와 이해 관계자 등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이 원장은 다음 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라든가 수사의 문제는 저도 수사 경험도 있어봤습니다만 이게 정말 생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편 홈플러스 사태를 촉발한 MBK 파트너스를 향해 이 원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법원 폭동 가담자들 재판에서 반성 대신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폭도라고 불리는 게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는 자신도 맞았다고 판사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시위대는 서부지법에 난입하자마자 경찰들부터 폭행했습니다. 경찰을 밀치고 방패 등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오늘 열린 서부지법 폭동재판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한 피고인이 직접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윤모 씨는 구치소에서 법 공부를 하고 있다며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한두 대 맞은 것도 적혀 있는데 경찰이 자신을 때린 건 안 적혀 있단 겁니다. 폭동을 일으켜 체포된 과정을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폭도와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제각각 서부지법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가리지 않고 모든 피고인들을 가축대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구속된 이유를 납득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500여 개 증거를 피고인 100여 명별로 각각 구분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8년 전 교통사고로 잘 뛰지 못해 도망가지 못한다며 뇌병변 장애가 있어 매주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빚이 많아 가족들 생계가 어렵다거나 1조 원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석을 호소하는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법부를 짓밟은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선관위 중국인 체포 가짜뉴스의 제보자인 이 유튜버. 미군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엔 가본 적도 없는 걸로 드러났죠. 이 유튜버가 미국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행세를 하기 위해서 가짜 신분증 5개를 해외에서 직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영화 속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남성이 경찰에 시비를 걸며 중국 대사관에 진입하려다 붙잡힙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주로 참석해온 보수 유튜버 안모 씨입니다.
관전 성공도 안 하는데 시즌 보내볼래? 시즌 이후 안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빨리 조사해달라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가짜 미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미군뿐 아니라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 등 총 5개의 해외 주요 기관 신분증을 위조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어플을 이용해 성조기 배경의 증명사진을 찍은 뒤 외국 정보기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에 의뢰한 겁니다. 안 씨는 전직 CIA 블랙 요원이라 주장하며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 뉴스를 스카이데일리에 제보했습니다. 제가 모사드에 적도 두고 이제 CIA 쪽도 일하면서 바이든 당시에 일을 했거든요.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바로 갔고. 네,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서도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그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끄라는 산불은 안 끄고 이렇게 큰 산불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죠. 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최근에 산불 피해 현장 브리핑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서 진화 작업에 애를 먹는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투입되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또 요즘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악산에 이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는데 특히 또 우리 해병대에서도 병력을 500명을 보내주셔서 우리 전문 군인들이 잔불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서 산불 진화에 애를 먹지만 반대로 군인들이 많이 와줘서 도움이 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 때문에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또 성별 갈라치기 발언이다. 이런 비판이 하루 종일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끄라는 산불은 안 끄고 젠더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남녀 모두에서 나오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로 산불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 비슷한 남녀 어떤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2년 전이었습니다. 대전에서도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대전시에서 이런 공지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산불 현장에 비상대기 중인 여직원들은 귀가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본청의 남자 직원들은 주차장으로 모이시라라고 얘기를 해서 여성보다는 남성들만 동원했다. 이런 어떤 젠더 갈라치기 논란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저희가 울산시청 측에 물어봤더니 여성 공무원들도 똑같이 투입이 됐고 이런 남녀 차별 문제를 얘기한 게 전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게 아닌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로 가장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워하는 데가 바로 국민의힘이죠. 판결 직후와 직전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 얘기를 했었고요. 자, 윤상현 의원, 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연거푸 예측에 성공했던 윤상현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이 대표 2심 결과는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빗나갔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는 승복하라고 했지만 오늘은 승복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금방 유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 사망 선고일 될 거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일단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상대방 대표에 대해서 도 넘은 극단적인 언어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고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정치적인 사망이라겠지 언제 물리적인 사망을 이야기했느냐라고 맞받아쳤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살아 돌아온 셈이라 국민의힘은 좀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정치권 얘기와는 또 별개로 물리적 위해가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자, 오늘도 법정에 나가면서 저렇게 방탄복을 속에다가 입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이었습니다. 소기천 전 장신대 교수인데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성공하길 빈다. 이런 식의 공개적인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가 어제 이 소기천 전 교수들을 내란, 선동 혐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시 산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산불과 싸우는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불길을 피해 계곡물에 몸을 던져 버티거나 극적으로 차량에 탑승해 탈출하기도 합니다. 전쟁 같은 현장을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붉은 화마에 불을 끄던 호스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차에 타자마자 불티가 쏟아지고 하나님.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차에 태웁니다. 비야! 빨리 가. 할머니. 태워.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또 다른 마을. 불은 좁은 마을 입구까지 내려왔습니다. 짙은 연기에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빠진다. 빠꾸. 한시가 급한데 속도를 낼 수 없고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이건 너무 붙였다. 길이 안 보이니까 막 언덕으로도 가고 막 또랑에도 빠지고 막 이렇게 갔어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 아우 진짜 이래가 죽는구나 싶었는데. 결국 타이어가 터져버립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주민들은 이웃부터 챙겼습니다. 우리 손주들 좀 태워주세요. 타이어가 터진 차에는 10명이 탔습니다. 결국 차가 멈추고 왼쪽에서 불길이 내려오는 다급한 상황. 아이들과 노인들을 다리 밑 계곡으로 대피시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빠꾸가 나가 어디 못하고. 빠꾸 타고 갔는겨. 이 차를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소복이 타고 있거든요. 2시간 만에 구조된 건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계곡에 몸을 담그고 있다 간신히 구조된 주민도 있습니다. 살아난 건 기적이었습니다. 이 추운데도 물속에 숨어 있다가 불이 진행한 다음에 그래가 다시 나와가지고 덤프 쓰고 나오는데 사람이 막 화상 입고 완전히 동상 직전. 경북 영양에서 숨진 6명 모두 대피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산불 발생 엿새째인 경남 산청 곳곳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차량도 사찰도 뼈대만 남은 상태인데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 보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이 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피해 상황 더 살펴보겠습니다. 헬기가 강물을 퍼나르고 소방차는 도로에 멈춰 물을 쏩니다. 끄고 또 꺼도 다시 살아나는 불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취재 중에 이렇게 산속 깊숙한 곳에서 불이 솟아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강풍이 보고 이러니까 다시 재발화가 된 일이라. 경남 산청구는 오늘로 엿새째 산불을 끄고 있습니다. 소방차 옆을 지키는 한 트럭, 아내는 호스를 끌고 남편은 불을 끕니다. 감나무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차에 물탱크를 싣고 진화 작업을 돕는 겁니다. 다 타가지고 이제 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안에 이제 밑불이 있는 거예요, 밑불이. 이런 데도 재가 생기는 재가.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바로 이 시선 위에 1km 위에. 거기 불이 났던 건데 확산이 다 됐잖아요. 내가 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불길을 갖다가 난리 보낸 거죠.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 최초 발화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5km쯤 떨어진 마을까지 덮쳤습니다. 중태마을 끝자락에 있는 집입니다. 불이 순식간에 집 전체를 덮치면서 삶의 흔적들을 모두 태웠습니다. 이 잔인한 화마는 가족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앨범이 이 정도 됐거든. 가족 사진이랑 앨범 없어진 거 너무 슬프다고
한 번씩 오면 앨범 꺼내서 우리 이때는 이랬지 막 그러고 웃고 깔깔거리고 했던 그게 없어졌다는 게 너무 슬퍼요. 산불 당시 집 밖에 있던 강 씨 부부. 불길이 마을 초입을 덮칠 때쯤 남편이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한테 말 안 하고 집에 가서 개 구출해 온다고 2번이나 가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제 남편을 잃는 걸 이렇게 해서 잃는가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컸었어요. 집 안엔 반려견 6마리가 있었고 가까스로 모두 구조했습니다. 집에 와 보니까 뭐 개들도 이제 막 연기가 막 몰아치고 집 주변에 놀래가지고 이제 나한테도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얘네들을 이제 싣고 가려고 쫓아다니는데 잡히질 않아가지고 막 통사정을 했습니다. 오라고 해도 자기 개가 죽는 것처럼 공포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을 사찰도 다 타버리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에 그을린 기왓장이 쌓였습니다. 소방 호스는 여러 갈래로 뒤엉키고 끊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사찰 건물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볼바람으로 휘감는데 해오리의 그 폭풍 속에 있는 것 마냥 불기둥 속에 서 있었어요. 이 자체로 지금 현실을 보면 절망이고 세상 다 버리고 싶겠지만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산천군에서만 13명의 사상자를 낸 산불. 취재 도중 안타까운 현장도 마주했습니다. 외곡마을 산 중턱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임도인데 이렇게 산속 곳곳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임도 끝에 차량 한 대가 불에 탄 모습도 확인됩니다. 차 안은 뼈대만 남았고 타이어도 다 녹았습니다. 창녕군 산불 진화 차량입니다. 창녕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3명이 불을 끄다 희생된 바로 그 근처입니다. 진짜 그거 생각만 하면 눈물 나요, 진짜. 예.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됐어요. 100번 강조를 해도 산에 가든 어디 가든 담배불 조심해야 되고 온 주민이 그거는 직감으로 지금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산불은 대부분 실수 때문에 일어납니다. 잠깐 괜찮겠지 하는 부주의가 삶의 터전과 목숨까지 앗아가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산불 피해 현장을 영상으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제보 영상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여기는 경북 영덕군 노물리의 한 마을입니다. 집이 다 타버렸고 일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새카맣게 타버린 모습도 보입니다. 네. 또 바로 앞에는 차량 한 대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 처참하게 타버렸다며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목격한 산불 영상도 있습니다. 이 경북 의성군 옥산면에서 안동 방향으로 가는 국도인데요. 이 도로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화마에 휩싸여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도로 왼쪽에도 산등성이가 있는데 역시 불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불길과 연기가 가득한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덕고속도로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 차량이 통제됐다고 제보를 주셨는데 이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 잿가루와 불티가 바람에 날려서 차량 앞으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탈출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 탈출 과정 역시도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볼까요? 네,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경북 안동 풍천면에 있는 한 골프장 인근입니다. 이 어젯밤 옆에 있던 다른 골프장 쪽에서 불씨가 옮겨와서 금세 퍼졌다고 합니다. 제보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 300-400m 넘어갔어도 바로 마을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죠. 네, 불길은 오늘 아침까지 사그러들지 않다가 점심쯤 다행히 마을 방향까지 번지지 않고 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북 안동에 있는 광연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의성에서 번진 산불이 마을 전체를 태우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 영상 속에 보이는 다리 건너편이 마을인데 밤 늦게까지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화재 피해 현장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발생한 산불들이 보통 실수 또 부주의로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된 경우들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산불이었는데요. 이 경찰 조사 결과 최초 발화 지점에서 예초 작업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에 경북을 덮친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 정리를 하던 중에 불을 낸 걸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같은 날 울산 울주급 온양읍에선 용접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났는데 이 바람에 불길이 번지면서 아직도 진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해 한림면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문중 묘지 관리를 하던 사람이 과자 봉지를 태우다가 불씨가 튄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작은 불씨가 이렇게 큰 물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아 기자였습니다. 홈런이라도 터진 걸까요? 선수들이 더그아웃을 이렇게 박차고 나옵니다. 잘 던지고 잘 치는 것 못지않게 이 수비 하나가 선수들을 또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한화가 넉 점 차로 뒤진 8회 말 LG 오지환이 친 내야 뜬 공을 한화 유격수 이도윤이 주춤주춤 하더니 놓치고 맙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오스틴이 다이빙하며 홈을 밟습니다. 어이없는 실책은 앞선 LG의 기막힌 호수비와 겹쳐지며 더 큰 절망감을 줬습니다. 6회 초 한화 김태현이 친 공은 좌중간을 빠질 것처럼 보였는데 LG 중견수 박혜민이 달려와선 쓱 지워버렸습니다. 잡을 수 없는 공이었습니다. 약 한 30m 정도를 뛰어가서 다이빙 캐치 타이밍을 맞췄거든요. 8회 초엔 한화 권광민의 안타성 타구 역시 박혜민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타석에선 안타 하나 없었던 박혜민은 두 번의 호수비로 수훈 선수가 됐습니다. 이런 수비 하나로도 경기를 좀 바꿀 수 있구나. 공격이 야구의 전부만은 아니구나라는. 시범 경기에 이어 정규 시즌에도 롯데는 실책이 너무 많아 마음 편할 때가 없습니다. 불명예 팀 실책 1위. 그나마 외국인 투수 데이비슨이 명장면을 선물했습니다. 상대의 기습 번트가 짧게 뜨자 마운드에서 달려와 몸을 던졌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 아직 몸도 덜 풀리고 경기력도 올라오지 않은 3월의 야구. 그만큼 변수도 많은데 작은 수비 하나가 희비를 만들어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산불이 비상인데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과 산청을 비롯한 동쪽 지역에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까지 부는 만큼 더 이상의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비 소식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진화 작업이 한창인 영남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비의 양도 5mm 미만, 서쪽 지역에도 5에서 20mm 정도로 기대만큼 많은 양이 내리진 않겠습니다. 오늘도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전국 97개 기상 관측 지점 중 60곳에서 3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특히 인천은 23.3도로 105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내일도 서울 13도, 전주 17도로 시작하면서 무척 온화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 고온 현상이 꺾이고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